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뭐야, 저 표정은?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이해하고 대답하던 며느리. 맞서는 법을 모르고 화내는 법도 모르던 그 여자가 지금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웃고 있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상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쳤나 봐.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미소 이후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주일 후 이 집 거실엔 4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 앞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던 그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왜 그날 그런 미소를 지었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기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9살의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민수. 그는 다정했고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나로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 딸이라는 것.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18살 때 아버지와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왔고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나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습니다. 나 사실은 몇 번이나 말하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면 민수가 달라질까봐, 돈 때문에 자신을 보게 될까봐. 그래서 그녀는 계속 숨겼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요? 연락이 끊겨서 혼자예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서연은 시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어서 와요. 시어머니 박 여사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서연은 몰랐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했죠? 부산이요.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친정 없는 며느리,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 그래요? 그럼 우리가 친정이나 마찬가지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아, 설거지 좀 해. 서연아, 빨래 좀 널어. 서연아, 마루 좀 닦아.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하지만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주말, 시누이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치는 은주. 그녀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 죽겠어요.
박 여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은주밥 차려줘. 네.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뭐해요? 취직 안 해요? 집안일 하느라 바쁘지. 박 여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 집안일을 누가 하냐고 해서 민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게 서연은 경력이 끊겼습니다. 6달째 변화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마지막 국그릇을 들고 나오려는데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먹어. 네. 설거지할 거 많잖아. 미리 치우면서 먹으면 편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그릇엔 식구들이 먹고 남긴 밥과 식은 국, 반찬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 정말 맛있어요. 그치? 오늘 시장에서 좋은 거 샀어. 서연은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9달째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가 화장실 타일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물때가 이렇게 있는데 청소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서연은 무릎을 꿇고 다시 타일을 닦았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무릎이 아파도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집에서라도 잘해야지. 안 그래?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어머니, 누나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전화하면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아버지한테 말하면. 하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끝낼 순 없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실에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아침 6시.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며느리 김치 더 달라고.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짜? 며느리 밥그릇 더 가져와. 서연은 네 대답하며 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마치 감정이 지워진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참을성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1년 6개월째.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주가 또 집에 왔습니다. 요즘 들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또, 지난달에도 100만 원 넘게 썼잖아.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딸 카드값 하나 못 내주면서 무슨 오빠야. 서연이 쓰는 거보다 적게 쓰는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본 적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민수에게 용돈을 받아야 했는데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거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안 써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안 쓴다고? 그럼 넌 밥만 먹고 사니? 은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밥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집안일 다 하는데. 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2년째 되던 봄날, 며느리, 이리 와봐. 박 여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손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파트 서류야. 내 명의로 하나 사려고. 네.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웬 아파트? 은주가 결혼할 때 필요하잖아. 내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덜 나오고. 하지만 제 명의로? 왜 시누이 결혼 준비도 못 도와줘?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댁에서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사인만 해. 복잡한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민수 씨는 알아요? 당연히 알지. 우리 아들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박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써. 바쁘다니까.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서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응,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은주 결혼 준비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지만 제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은주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백화점을 다니며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복 어때? 200만 원인데. 어머니 예쁘네요. 그치? 우리 딸 시집 갈 때 최고로 해줘야지.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땐 시장에서 산 30만 원짜리 한복을 입었습니다. 며느리, 물 좀 가져와. 서연이 물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참 서연아. 너도 은주 결혼식 때 뭐 입을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의 옷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옷장에 있는 거. 그래. 그럼 됐고. 은주야, 우리 구두 보러 가자.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6개월째.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가 왔습니다. 서연이 무심코 뜯어봤습니다.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담보대출 4억 원 실행 완료. 4억?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서연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박 여사와 은주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 이게 대체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파트 살 때 대출 좀 받았어. 4억 원이요? 제 명의로? 그래서 4명의 아파트니까 4명의 대출이지. 하지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말했잖아. 아파트 산다고. 대출도 당연히 받는 거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그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지금 시어머니 보고 사기꾼이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집 식구 돕는 게 뭐가 잘못됐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댁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모르고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제 명의로 4억 원 대출이 가족 돕는 건데 뭐. 나중에 아파트 팔면 다 갚아지는 거 아냐? 하지만 너 왜 이래? 요즘 이상하게 예민하네.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웃고 대화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연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전화를 걸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2년 반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가 아닌 하녀가 된 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새벽 4시, 서연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무표정한 인매. 이게 나야? 29에 결혼해서 이제 31. 겨우 2년 반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더 이상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박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몰랐습니다. 은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날 이후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등기부 등본. 서연은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하나하나. 그녀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박 여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은 서연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담보대출 명의 도용, 부동산 사기 대처법, 이혼 절차. 클릭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그녀는 메모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등이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이리 와봐. 또 박 여사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보험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내 명의로 하나 들어야 돼.
무슨 보험인데요? 종신보험. 은주 애기 태어나면 필요하잖아.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빨리 사인해. 잠깐만요. 읽어보고 있어요. 읽어서 뭐해? 어차피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박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여기 수익자가 제가 아니네요? 당연하지. 은주 애기 보험인데. 그럼 제가 돈을 내고 수익자는 신우이 아기예요? 그래서 문제 있어?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못하겠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건 너무 이상해요. 제 명의로 제가 돈을 내는데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면. 야, 이 며느리가 지금 말대꾸를 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 내가 감히 나한테 상식을 따져?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당신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대. 민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이 보험 서류 좀 이상해서. 민수가 서류를 휙 낚아챘습니다. 대충 보더니 서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그냥 사인해. 하지만 야, 우리 어머니가 너 해코지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가족 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집애가 미쳤나 봐. 요새 왜 저래?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포털 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서연.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룹 회장 딸 서연, 12년째 행방묘연. 재벌가 출가 딸, 아직도 연락 두절.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가끔 최근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룹 회장, 유일한 딸과의 화해, 여전히 요원. 서연은 아버지 사진이 나온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12년이란 시간이 그에게도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녀는 창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다음 날, 서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명의 대출이신가요? 네. 은행원이 조회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담보대출 4억 원. 작년 6월에 실행되었고, 이거 제가 신청한 게 맞나요? 네,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서명이요? 은행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분명 서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박 여사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혹시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대출 취소요? 이미 실행된 거니라. 상환은 가능하지만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럼 상환하려면 4억 원 전액을 한 번에 갚으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4억 원. 보통 사람에겐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 하지만 서연에겐 그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마지막 수단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작은 법률사무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2년 반 만에 서연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1시간 후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맞긴 한데 본인이 서명을 하셨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세요.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추가 요구네요. 뭐든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산책? 3시간씩이나? 네. 박 여사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언니, 나 차 바꾸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줄래? 보증? 응, 할부로 사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짜리 차인데요? 5천만 원 정도? 제가 왜 보증을 서야 하는데요?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싫다는 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요. 어머니, 형수가 또 이상하게 나와요. 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또 그래, 며느리? 차 할부 보증을 왜 제가? 가족이니까 그것도 모르냐?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뭐, 보증은 못 써드려요. 제 형편도 어려운데. 내 형편? 내가 뭘 해서 번 돈이 있다고 형편을 따져?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뭐, 그럼 저도 제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와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말대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대꾸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요새 왜 이래? 박 여사가 좁혀진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챕터 4-시퀀스 4 서연의 변화는 시댁 식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가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내 마누라 요새 이상하지 않니? 뭐가요? 말대꾸하고 눈빛도 달라지고. 혹시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 아냐? 설마요. 어머니 생각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뭔가 수상해. 내가 잘 좀 지켜봐. 그날 저녁, 민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어디 다니는 데 있어? 아니요. 왜요? 어머니가. 내가 요새 좀 달라졌다고.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뭔데요? 제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한가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 왜 이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제야 이러는지.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 빨래 좀 개. 며느리, 설거지 왜 안 해?
며느리, 마루 좀 닦으라고. 박 여사의 호통은 더 잦아졌습니다. 마치 서연을 다시 눌러야 한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쫓기듯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했습니다. 그게 박 여사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또 집에 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 배고파요. 며느리, 은주 밥 해줘. 서연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 동생한테 라면을 주라고? 박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면 시누이 분이 직접. 뭐, 너 지금 시누이 보고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 이 며느리가 진짜. 박 여사가 부엌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너 요새 왜 이래? 대체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서연이 칼을 내려놓고 박 여사를 봤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해? 시누이 밥 차려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냐? 제가 이 집 하녀인가요? 순간 박 여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밥도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닥쳐.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넌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친정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걷어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걷어준 게 아니라 며느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이게 뭐야, 요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왜 이래요, 또. 아,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래? 저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 저도 사람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요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은 안 듣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대충요? 제가 언제. 됐어. 말 안 통해. 민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당신 요새 정말 이상해. 혹시 밖에서 누구 만나? 뭐라고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인데? 고개 숙이고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자신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였습니다. 나가 있어.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걸 들였으니 친정 없는 년들이 다 저래. 서연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친정 없는 년. 2년 반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처음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12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틀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손에는 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대출 서류야. 한 건 더 받으려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은주 집 장만해야 되잖아. 아파트 하나 갖고는 부족해. 제 명의로 또 받으시려고요? 그래. 이번엔 3억. 서연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뭐? 못 해드려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미 4억이나 있어요. 더는 못 해드려요. 이 계집애가 진짜. 박 여사가 소리치며 탁자를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이 집에 뭘 해줬다고. 밥이나 축 내는 주제에.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뭐? 그리고 전 이 집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에요. 2년이. 박 여사의 손이 서연의 뺨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짝! 뺨을 맞는 순간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소파에서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봤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뭐야? 저 표정은? 박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의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고도 우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상한 미소. 너 지금 웃고 있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미소만 짓고 있을 뿐. 미쳤나 봐. 진짜.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표정 뭐예요? 무서워요. 나도 몰라. 처음 봤어. 그날 밤 서연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모아둔 증거 파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12년 만이에요. 어디 있니? 괜찮니? 다치진.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라. 변호사 좀 보내주세요. 최고로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선 박 여사와 은주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박 여사가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또 어디 나가? 요새 밖에만 나가더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있기나 한가? 은주가 비웃듯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 저녁은 해놓고 가. 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빠르게 저녁 재료를 준비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서연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년 반 동안 살았던 곳,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함께했던 곳. 안녕. 1층 로비에 내리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김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2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비서. 그의 눈가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아요.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소파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빠, 서연아, 아버지 서재현 회장. 12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등도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다가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12년간 쌓인 서운함, 고집, 후회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에서의 2년 반, 명예도용, 4억 원의 대출, 폭언과 폭행.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들. 아빠,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조용히? 네. 제가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오후, 변호사 3명이 호텔로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정 변호사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 계약서 사진, 시댁과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박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회수, 사기 고소,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직접 방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간 후, 서연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이 세계. 한때 벗어나고 싶었던 이 세계. 하지만 지금은 이 세계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 저녁 안 해놨잖아.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 여사.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서연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 아침부터 나갔다면서요? 민수가 서연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옷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가출한 거 아니야?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출? 어딜 가? 친구도 없는 게.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기어들어올 거야. 깔 데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4일째. 아직도 안 와? 네. 전화도 안 받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겠어. 삐져서 그런 거지. 박 여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5일째. 이상한데. 정말 어디 간 거 아니야? 친정에 연락해봐. 친정이 어디 있다고요? 끊긴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친구 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가출한 건데? 그래도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일주일쯤 뭐 어때? 어차피 돌아올 거야. 박 여사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언니, 그때 그 미소 기억나요? 무슨 미소? 어머니가 때렸을 때 그 이상한 미소. 박 여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설마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박 여사도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정장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인가?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 변호사입니다. 네. 서연 씨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에 계신 분들도 모두 나와주시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을 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박 여사와 은주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 순간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 이상한 미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앉으시죠. 할 얘기가 많거든요. 챕터 6- 시퀀스 6.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 민수, 은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연과 변호사 4명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재민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이혼 전문 최수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정민호 변호사, 그리고 형사 전문 강태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가? 서연 씨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접수 통지서입니다. 이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듣는 그대로예요. 이혼하려고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계속 생각해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방관, 정서적 학대 동조, 그리고 경제적 착취입니다. 경제적 착취? 우리가 뭘 착취했다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둘째 안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0년 6월 서연 씨 명의로 실행된 4억 원의 담보대출. 서연 씨는 해당 대출의 용도와 규모를 정확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계약서 서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출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라니,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연 씨는 박 여사님과 민수 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공갈? 정서적 압박과 폭행을 통해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증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시집 왔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 지난 한 달간 녹음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너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한 달은 준비했죠. 그럼 그때 그 태도 변화도. 네. 증거를 모으려고요.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 요구입니다. 서연 씨 명의의 아파트는 즉시 매각 조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남은 금액은 서연 씨가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결혼 자금이에요. 법적으로는 서연 씨 소유입니다. 은주 씨 명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서연 씨는 지난 2년 반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 가사 노동 보상?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최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가사 노동 강요는 부당합니다. 더욱이 서연 씨는 강요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강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집안일을 누가 하냐고 하셨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녹음되어 있어요.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변호사들 없이.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한 게 뭔데요?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저 때릴 때 말리지 않은 게 사랑인가요? 제가 찬밥 먹을 때 모른 척한 게 사랑인가요? 제 명의로 4억 원 빚을 지게 하고도 별거 아니다 한 게 사랑인가요? 그건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없어.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것을 다 가져갈 거예요. 제 명의 아파트,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제 인생. 내 인생? 너 우리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직장도 없는 주제에.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 씨의 본명은 서재현 회장의 외동딸 서연입니다. 뭐? 서재현? 그룹 서재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 서재현 회장님이십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그룹 전속 법률팀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너, 재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에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그래서 혼자 살았죠. 평범하게.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저를 봐주길 바랐으니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줬죠. 은주가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그 이상한 미소는 네. 마지막으로 전화할지 말지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내로 보내드릴게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잠깐. 박 여사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응?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 없으시잖아요. 항상 며느리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죄송하지만 저한테 사과는 이제 의미 없어요. 서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벌이었어. 우리가 재벌을.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주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2년 반 동안 하녀처럼 부렸던 며느리.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옥 같은 기억들도.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집으로요. 12년 만에 돌아가는 진짜 집. 12년 만에 되찾는 진짜 자신.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석 달 후 법원 앞.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소입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 재산 분할 완료, 그리고 사기 혐의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벌까지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한 행동은 알아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제 인생에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요. 미워하는 것조차 에너지 낭비니까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법원 계단 아래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딸 수고했다. 아버지 서재현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차에 탔습니다. 다 끝났니?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12년 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찾았다. 사람을 풀어서. 하지만 내가 철저히 숨었더구나.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집을 나가게 만든 건 나였으니까. 12년 전 서연이 18살 때 아버지는 서연의 결혼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정략 결혼. 싫어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사랑? 그게 뭘 먹여주니? 현실을 봐라, 서연아. 아빠는 사랑 없이 사셨나요? 엄마랑? 그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서연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엄마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까지 정해놓으시면 저는 그냥 아빠의 인형이잖아요. 인형?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 말이 맞았어. 아빠, 너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고집 세게 나간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옳았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왜 진작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았으면서.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내가 결혼한 것도 어디 사는지도. 그럼 왜?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결혼식 날 멀리서 봤어. 내가 웃고 있더라. 서연은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결혼식에 오셨어요? 응. 제일 뒷자리에서. 너는 몰랐겠지만. 아빠, 그때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혹시나 내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게. 그럼 시댁에서 당한 것도. 응,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맞는 것도, 밥 굶는 것도, 울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내가 전화하길 기다렸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길.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또다시 내 방식대로 구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정말 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데려올 걸. 아니에요. 아빠가 기다려줘서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이번엔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서연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룹의 신규 사업팀 이사로.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는 못하겠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아까워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겠네. 네, 마지막이에요. 서연 씨,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 감사해요. 당신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했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저 끝낸 것뿐입니다. 그 지옥 같은 2년 반을. 그리고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일주일 후, 서연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기사를 보고 연락 주셨다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의 학대, 명예 도용, 경제적 착취, 모두 서연이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해냈으니까요. 서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성인권법률지원센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가 그 지옥에서 얻은 거구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 2년 반의 지옥을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서연이 선택한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인권법률지원센터 1년 결산 보고서. 지난 1년간 도움을 준 여성들의 수 234명.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건 187건. 서연은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오늘 상담 예약자 3분 오셨습니다.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알겠어요. 차례대로 안내해 주세요.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이혼도 성공하고 아이 양육권도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가게를 냈어요. 꽃집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여자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한테 이제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엄마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냐?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네,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일상. 참, 다음 주에 이사회 있다. 내 의견도 필요해. 회사 일이요? 응. 내가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 이사진들이 궁금해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 다 했어요. 서연은 이제 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였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임원. 자랑스럽다, 딸. 고마워요, 아빠. 오후. 서연은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성공이요. 사랑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자신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교훈만. 저는 사랑 때문에 저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하지만 그 경험이 선생님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글쎄요. 강해졌다기보다는 현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강한 건 버티는 거예요. 현명한 건 떠날 줄 아는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을성이 미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무한정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남자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화도 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참아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울리지 않아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녁, 서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여사. 서연은 놀라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오는 전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또 침묵. 서연 씨, 나 정말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알아. 용서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감사해요. 뭐가?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요. 박 여사는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저 없이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작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재혼했다고, 은주는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산다고, 박 여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구나.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저기 어딘가에 예전에 제가 있었겠죠. 그래.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자신을 숨기고 살던 저요.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어요. 응, 이제 내가 있지. 네, 이제 진짜 저요. 산꼭대기에서 서연은 외쳤습니다. 크게 힘차게. 저는 서연이에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서연이에요.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잘했다, 딸. 고마워요, 아빠. 기다려줘서. 아니다.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그 집을 나온 지, 그 지옥에서 벗어난 지, 그리고 나를 되찾은 지. 누군가는 내가 복수했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내가 용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둘 다 아니다. 나는 그냥 선택했을 뿐이다. 나를 선택했다. 내 행복을 선택했다. 내 인생을 선택했다. 그게 전부다. 앞으로도 매일 나를 선택할 것이다. 누구보다 나를 먼저 사랑할 것이다. 그게 내가 그 2년 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다. 사랑은 존중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그 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고통만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희망도 보입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이상했다. 그날의 그 미소, 그건 포기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미소였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의 미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서연은 매일 웃습니다. 진짜 미소로, 행복한 미소로, 자유로운 미소로.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당신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서 시작되는 진짜 삶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